자, 193번. 즉 승무라는 시를 두고 즉 적절하지 않은 것에 1번 은유법과 반어법이 나타났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은유와 반어를 알아야 되죠. 즉 은유가 써 있느냐.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여기 곡갈은 나빌레라 했을 때 이를 나비로구나 라고 해석하면 은유법입니다. 그런데 나비 같구나 하면 직유법이고요. 따라서 이때 이걸 나비로구나 하고 은유법으로 해석할지 나비 같구나 하고 직유법으로 해석할지는 의견이 둘이 있어요. 따라서 둘 다 가능해요. 따라서 은유법은 사용되는데 아무리 봐도 반어법은 없죠. 반어라는 건 뭐냐면 본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표현을 썼을 때 반어라고 해요. 따라서 은유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반어법은 찾아볼 수 없죠. 정답 몇 번? 1번. 다음 역설적 표현으로 삶의 번호를 승화했다. 역설적 표현이 있는가도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삶의 번뇌를 승화했느냐라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죠. 여기 역설법은 어디 있어요? 고와서 서러워라. 즉 두 벌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 서러워라 했을 때 두 벌에 흐르는 빛은 곧 눈물이고 이는 곧 세속적 번뇌죠. 그런데 그 번뇌를 이 승무, 춤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종교적인 힘으로 승화했다고. 따라서 이는 역설법을 썼고 그 승화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맞고 3번 유정한 운율이 춤의 가락과 잘 어울려 나타난다. 즉 이 시에서 모두 이행으로 이루어졌죠. 이행으로 이루어지면서 즉 같은 행을 써서 리듬감을 주고 있고 또한 맨 마지막에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량하고 하고 즉 춤의 가락과 그 운율이 서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미상관을 알아야죠. 수미상관은 첫 연과 끝 연이 일치한다는 얘기고 이 시에서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가 첫 연과 끝 연에 모두 등장하므로 수미상관이 맞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건 춤의 마무리하고도 서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시간적 순서로 썼습니다. 춤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춤을 마치는 것 이런 시간적 순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의 주제는 바로 그 승무 즉 춤을 통해서 세속적 번뇌를 승화하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다음 194번 이 시에 대한 이해와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경험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한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를 쓴 시점은 현재지만 이 시에 표현된 건 모두 과거죠. 그 시절 유년에 즉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것이니까 시간 간격이 있죠. 2번 반복과 변조를 통해 즉 율격적 효과를 얻는다. 우리가 운율감이 느껴진다는 얘기는 즉 유사한 구절이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또 그 밑에 가면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또 바로 그 위에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해서 안 오시네 안 들리네 이런 표현에서 즉 처음에는 유사한 오시네 반복했고 뒤에 가서는 안 들리네 하고 변화를 줬죠. 맞고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시상을 지배하겠다. 지금 빈 방에 혼자 있는 거죠. 어린 시절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공간적으로는 지금 빈 방에 혼자 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야. 지금 밖에서 어머니가 돌아다니고 들어오시지 않은 거고 물론 아이들 키우느라고 일하시면서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고 이 화자는 시적 화자는 빈 방에 갇혀 있죠. 따라서 특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했다 맞고 대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공감각적으로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이 시에서 대상 자체가 어린 시절의 유년의 기억이야. 그 기억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거 없죠. 정답은 4번. 다음 195번. 다음 글의 작가가 의도한 것 그랬습니다. 이 글도 즉 장기전, 즉 동물을 의인화한 거예요. 동물을 의인화해서 즉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거죠. 이 장기전의 스토리를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즉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목숨을 잃는 그런 장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내몽 환거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마땅한 혼처 없어 외롭더니 오늘 그대 과부되자 내가 조문하러 왔으면 천정배필을 하늘이 도우심이라. 우리 둘이 짝을 지어 아들 딸 낳고 장가 시집 보내 백년 해로함이 어떠한가 했더니 까투리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죽은 난군 즉 개가하면 개가하기 야박하나 내 나이 곱아보면 늑도족도 아니면 죽늙으니라. 숨만 알고 살림할 나이로다. 오늘 그대 풍신 보니 수절할 마음이 전혀 없고 음란지심이 불붙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여성인 까투리가 수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 봤더니 내가 음심이 돋아서 수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는 당시의 가부장제 사회, 즉 남편이 죽고 나면 그 과부는 절대 혼인을 금지하는 당시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이죠. 따라 정답은 2번. 즉 명예와 공명심을 중시하는 태도를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지. 이 글에서는 지금 유교적 도덕을 비판했고 남존여비를 풍자했고 나와 있지 않은 게 2번이지, 그지? 명예와 공명을 추구하는 이런 이 글에서 오히려 비판하는 건 그런 이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걸 비판하는 거니까 관계없는 게 2번이죠. 다음 196번 소설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었습니다. 이 소설은 춘향전이죠. 춘향전 중에서도 이 암행어사가 출두하여 혼비백산 달아나는 장면을 즉 표현한 구절이야.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1번 열거와 반복을 통해서 장면의 극대화 나타났고 청자를 상정하고 배려한 말투, 이게 바로 판소리 사설투예요. 즉 직접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투, 판소리 사설투가 등장하고 있고 서술자가 소설 속 상황에 개입하죠.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자,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로 풍자 효과를 높인다. 관계없습니다. 정답은 4번.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맨 마지막 이 부분이 언어 유희인데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 이건 동음이어를 이용한 게 아니라 단어를 즉 바꿨었죠. 단어의 위치를 바꿨지 동음이어를 이용한 게 아니야. 언어 유희가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언어 유희의 방법이 틀린 거야. 동음이어가 나오려면 그 운봉영감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갈비 한 대 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먹는 갈비를 달래야지 왜 사람이 생갈비를 달래는가. 이때는 동음이어를 이용한 거지만 지금 이 구절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여라는 건 당황해서 단어를 바꿔 쓴 거죠. 단어를 바꿔 써서 언어 유희를 가져온 겁니다. 정답은 4번. 197번 다음 글의 필자의 정서를 한 단어로 적절한 것. 어서 차라리 어두워 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치 길다. 우리 지리하다는 비표준어죠. 지금은 지루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표기를 썼기 때문에 지리하다라고 썼고 결국 지루하다는 거야. 하루가 더럽게 길고 지루하다는 거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권태라고 하죠.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김광균의 외인초는요. 무엇보다도 감각적인 시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주지주의, 모더니즘 시라고 하고 바로 김광균은 1930년대 모더니즘을 완성한 시인입니다.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이야. 1번 이국적 풍경을 썼죠. 거기 보면 뭐 마차가 한 대 잠겨가고 또 감각적인 이미지 위주고요. 그러나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는 게 이 주지주의 시의 특징이에요. 윗글에 아무리 봐도 사물을 통해 고독과 쓸쓸함을 드러낸 건 있어도 본인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진 않았죠. 정답은 3번. 시상이 시간 변화에 따라 쓰고 있고, 즉 아침에서 밤으로 시간 변화에 따라 쓰고 있습니다. 자, 윗글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죠. 어디? 맨 마지막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공감각적 표현이, 즉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표현이 쓰였고요. 또 2연에 보면 가벼운 웃음이 흩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벼운 웃음이 또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웃음은 청각인데 이를 흩어져 있다 시각화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각적 이미지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감각적인 게 두드러진 시를 우리는 모더니즘 또는 주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199번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고요. 이때 우리가 자연물을 소재로 삼았을 때에는 항상 뭘 염두해야 되냐면 자연물 그것을 그대로 대상으로 삼은 건지 아니면 자연물은 단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드러내기 위한 형상화된 도구인지 이걸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정말 폭포 그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으면 그건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가 돼버리고, 그러나 여기서 폭포는 단지 다른 것, 즉 시대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폭포를 썼다면 그 자연물인 폭포는 수단이 된 거죠. 이 시에서의 폭포는 폭포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폭포를 고든 정신이라고 했죠. 따라서 폭포라는 자연물을 이용해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거예요. 1번 자연물을 통해 주제의식을 구현했다 맞고, 반복법을 썼고 역동적 이미지를 썼죠. 그러나 소시민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시는 고든정신, 즉 시대정신을 강조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역설법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음 200번은 이 최초의 연시조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것에 영향을 받아 쓴 것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고요. 이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로 조선 전기 작품이고, 그런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조선 후기 작품이고 둘의 주제가 달라. 강호사시가는 철저하게 자연을 즐기면서도 마지막에 역군은이다, 임금의 은혜다 하고 임금에게 감사하고 있고,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자연 그대로를 즐기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서로 비교되면서 자주 출제가 되죠. 1번 최초의 연시조고요. 자연을 은둔의 장소로 생각하며 현실과의 단절, 틀렸죠? 현실과의 단절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모든 자연을 즐기는 것도 모두 다 임금의 은혜다는 강호가도, 즉 임금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을 풍요와 완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유교적 가치도 생각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강호가도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자연을 노래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을 통해서 또한 유교적 이념을 떠올린 거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을 통해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자, 본문 보면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번에 맑은 시냇물에 금리나 안주로구나.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군이다. 2연은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군은이고, 3년은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군은이고, 4연은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군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임금의 은혜다라는 노래입니다. 자, 201번 다음 시조와 주제면에서 통하는 거, 주세붕의 오륜가죠. 오륜, 군신유의, 부자유친, 또 붕우유신 등 이 오륜을 시조로 노래한 거야. 그러면 아래에서도 이와 같은
오륜, 즉 유교적 이념을 노래하고 있는 거, 효를 얘기하고 있는 3번이죠. 이러고 답이 나와야 돼요. 시험장에서. 자, 사람마다 이 말씀 들어 살아.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요 사람 아니니. 이 말씀 있다 마로 배우고야 마르리로다. 이 첫 번째 수는요, 오륜을 소개하면서 먼저 이 말을 좀 들어보라 하고 서두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륜과는 6수겠지. 나머지 오륜을 소개하고 지금 첫 번째 수는 그 오륜의 말씀을 좀 새겨 들어라 하고 얘기한 거지. 나는 효를 말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부자 유친 효를 말했고, 다는 지업이 밭갈 나갈 때 밥거리고 가 부부 유별을 얘기했죠. 즉 밥상을 들되 눈썹을 만초이다 칭코도 고마우시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지금 해석을 빨리빨리 못하는데, 기본서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면 해설 나와요.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시조는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현대어로 정확히 해야 돼. 여기 손이시나 달하실까 하면 이때 손은 손님이야. 즉 남편이 친하면서도 고마우니까 손님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을 손님처럼 그렇게 대접하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반드시 해설 봐야 돼. 그리고 반상을 들되 눈썹에 맞춰이다 한자성어 뭐야? 거한 재미.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알겠어요?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충분히 안 써있든 안 써있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알겠어요? 나중에 이 시조들이 또 한번 모의고사에서 볼 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 일단 지금 수업 시간은 4주인데 이걸 문제를 너무 많이 또 이렇게 행정상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지금 그런 건데, 시조 부분은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알겠어요? 반드시 현대어로 옮기고 정확히 그 뜻과 그리고 표현 기법 인터넷에 다 해설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시조는 보라고요. 알겠어요? 자, 거기 1번에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느며,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학문의 정진 그랬죠? 또 2번 수양산 바라보며, 뭐예요 이거? 성산문이 자신의 지조 절개를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양산은 중의법이다 이런 거 다 기억하고, 3번은 선반위의 홍시감이 고와도 보이는데, 이게 귤이 아니어도 품어가고 싶지만 바로 회귤의 고사가 중장에 들어가 있고, 즉 중국의 회귤고사가 중장에 들어가 있고, 품어가 반길이 없으므로, 품어가도 반길 사람이 없으므로 이를 서러워한다. 한자성은 뭐가 떠올라? 풍수지탄의 심정을 노래한 거지. 자, 4번은 윤손도의 오후가죠. 뭘 노래한 거예요? 물의 특성을 얘기한 거야. 즉 맑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건 물뿐인가 하노라 해서 물의 늘 맑은 품성, 이를 예찬하고, 즉 오후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3번. 202번 현대소설은 반드시 줄거리 알고 가야 돼요. 채만식의 치숙 줄거리 알아야 됩니다. 배경이 언제인지 알아야 돼. 일제강점기의 배경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당숙 오촌 고모부에게 나라는 이 일제강점기의 친일적인, 즉 일본인 사환으로 근무하고 있는 내가 그 삼촌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시대정신에 의하면 삼촌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런 기회주의적으로 살고 있는 내가 비판을 받아야 될 인물이고, 그러므로 반어적인 제목을 달고 있죠. 가에는 언어 유의가 있다. 그렇죠. 즉 우리 아저씨 말이죠. 아따 저 거시기 한참 당년에 무엇이냐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더냐 막걸리라더냐 언어 유의. 그 다음 나달라게 가로 부분에 들어갈 것은
철빈이란 단어죠. 철빈이 무슨 뜻? 매우 가난하다. 맞고요. 그 앞에 철빈에 해당한다는 걸 그 앞에 속담을 써놨죠. 서발막대 내저어야 집건물 하나 걸릴 것 없다. 그러니까 방안을 막대기로 아무리 휘저어도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난하다. 그래서 철빈. 3번 다에는 아주머니에 대한 연민을 보이는 주인공의 심리가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무슨 놈의 순한 후분을 바라고 있다 고생하는지 따라서 연민보다는 비난하는 거죠. 왜 저런 남편 옆에 붙어 있는지 비난하는 거지 그들의 사정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죠. 정답은 3번. 자, 4번에요. 근 20년 소박당했지요. 20년을 서러운 청춘 한숨으로 보내고 다 늦게야 송장 여대치게 생긴 그 양반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모시다가는 병수중 들랴 먹고 살랴 애가 지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가엾어요. 마치 우리에게 들려주듯. 그래서 이런 걸 판소리 사설체라고 합니다. 즉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듯 글을 전개하고 있어요. 다음 203번 내재적이란 말뜻을 알아야죠. 작품을 분석할 때 내재적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오로지 작품만 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내재적 관점에 의한 비판이다 라고 했죠. 이건 작품 볼 필요도 없어요. 즉 위에 글에 대한 해설이 올바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썼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죠. 1번 증대는 부정한 남편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여자를 화자로 설정한 건 부부간의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즉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주는지를 본 거니까 이는 효용론적 입장. 2번 증대는 위험한 곳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잖아. 그러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회가 위험하다는 거야. 따라 작품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반영론적 입장. 3번 점그랄세라에는 즉 달이 저문다는 의미 외에도 남편의 사랑이 식을까 두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이건 작품 그 자체의 문장에 대한 해석을 다룬 것이니까 내재적, 절대론적 입장이죠. 정답은 3번. 4번 작품의 배경설은 망부석설하야. 이를 통해 보면 이 작품은 이별의 정화를 다른 시에도 영향을 줬을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다른 작품에도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이런 반영론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4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제목이 국화 옆에서야. 그러면 국화 옆에서 국화를 보면서 아까 스님이 그랬지? 자연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자연물 그 자체가 중심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물은 소재고 다른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이 노래도 자연은 그냥 핑계야. 즉 국화 옆에서 뭘 느낀 거냐면 거기서 인고의 세월을 참고 온 누이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젊은 날에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라고 해서 이 고생 끝에 돌아온 누이의 모습을 본 거야. 그러면 1번 반복과 변조 있고 왜냐면 비슷비슷한 구절을 반복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러면서 살짝 변화를 줬고 비과학적이죠. 그러면서도 시의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왜 비과학적이야? 국화꽃이 피려고 천둥 친 건 아니죠. 국화꽃이 피려고 먹구름이 낀 게 아니고 따라서 비과학적인 표현인 건 맞지만 시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거지. 소재인 국화의 의미는 전통적 상징의 범주에서 해석된다. 아니죠. 국화의 전통적 상징은 뭐야? 지조와 절개야. 그러나 이 시는 국화를 지조와 절개로 본 게 아니야. 고생 끝에 돌아온 완숙한 누이의 모습으로 본 거지. 정답은 3번. 불교적 인연설 들어있죠? 왜? 한 송이 저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건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205번에 현진건에 술 권하는 사회
현진건은 대표적인 1920년대를 대표하는 소설가야. 또한 사실주의 소설이죠. 여기서 말하는 술 권하는 사회는 일제강점기의 그 사회가 도저히 술을 마시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사회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1번 서술자는 등장인물로, 이 말은 뭐냐면 1인칭 시점이란 얘기죠. 1인칭 맞나요? 맞죠? 아니지. 3인칭이지. 남편은 하고 3인칭이지 1인칭이 아니죠. 틀렸고. 2번 식민지지대 지식인. 자, 이 소설의 등장인물은 분명히 지식인 남편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해결 방식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야. 왜? 술을 마시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해결 방식을 보여줬다는 게 틀렸고, 가정 내 갈등을 계기로 해서 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얼핏 보면 부부간의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고 부부간의 다툼 같지만 결국에는 남편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술이나 먹는 건 이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야. 그러므로 사회와 개인의 갈등을 드러낸다. 정답은 3번. 아내는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식민지사에 반감을 갖는다. 아니요. 아내는 남편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다음 206번에 흥부 부부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느냐라는 거야. 이 흥부전을 소재로 삼아서 흥부 부부의 이 박타는 장면, 또 그 부부가 서로 애정을 나누는 장면을 본 거죠. 역사적 인물 틀렸고요. 흥부가 무슨 역사적 인물이야. 그 다음 전통적 소재의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신선한 느낌을 줬다. 왜냐하면 흥부전의 고전적인 주제는 권선징악인데 이 노래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니죠. 바로 그 흥부 부부가 보여주고 있는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해석을 했지. 정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 자,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무엇보다도 이 자아 성찰의 소설이에요. 즉 나라는 인물이 무진에 가서, 옛 고향인 무진에 가서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이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는 그런 글입니다. 1번 객관적 서술 틀렸고, 2번 잦은 장면 전환에 따라 인물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틀렸고, 간결한 문체 틀렸죠. 반면에 4번 내면의식의 서술 맞죠. 이 소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자아를 성찰하는 소설입니다. 정답은 4번. 208번 윤호영의 부끄러움이라는 수필입니다. 1번 반복과 도치가 드러났다. 윗글에서 반복과 도치법이 쓰였느냐라는 거예요.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자, 쭉 내려와서 반복이나 도치가 어딨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남창으로 등을 두고 앉았던 나는 상을 받느라고 돗자리 길이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맞은편 모서리에 걸린 분홍 적삼이 비로소 눈에 띄었다. 곤대가 약간 묻은 소녀의 분홍 적삼이. 도치법 썼죠. 그 다음 거기 2번에 특정 소조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특정 소재, 즉 소녀는 미리 준비를 차리고 있었던 모양으로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곱게 만졌다 하면서 닭국에만 밀국수, 즉 소녀가 들고 온 그 밀국수를 소재로 삼았고요. 노파는 내가 음식을 마음에 들어 할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노파의 은근한 웃음 섞인 말소리도 들렸다. 괜찮다고 염려 말라는 말 같기도 하다. 그러더니 노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밀국수도 촌에서는 별칙이니
맛없어도 많이 먹으라느니 너스레를 놓더니 슬쩍 적삼을 떼가지고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요. 이 밀국수도 먹어보면 될 거야 하고 미리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웃음으로 너스레를 떨며 간 거죠. 걱정하고 있다는 건 찾을 수가 없네요. 정답은 3번. 자, 그대로 보지 않았던 글이라더라도 이런 수필에서는 선택지를 보고 밑글에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 돼요. 자, 다음에 209번. 다음 노래 내용의 거리가 먼 거. 이 노래는 제목이 뭐예요? 안민가고. 안민가는 장르가 뭐라고요? 이런 게 대답이 빨리 안 나오면 안 되지. 장르가 뭐예요? 향가지. 19체 향가. 자, 임금은 아버지고 신은 사랑해 주실 어머니고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그 사랑해 줌을 압니다.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를 먹여 다스립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까 할 때 나라 하늘 디니지 알 겁니다.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겁니다 라는 거죠. 1번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린다. 맞고 백성은 어버이를 섬기듯 임금을 섬겨야 한다. 맞고 주어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게 이 글의 주제야. 마지막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자는 거죠. 백성들은 어리석은 존재를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관계없죠? 정답 몇 번? 4번. 자,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는 국어사전 딱 펴놓고 답을 불러줄 테니까 국어사전 딱 펴놓고 의문 나는 건 오늘 밤에 해결하고 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알겠어요? 자, 210번. 한자어를 기억으로 바꾸어 쓸 때 어색한 것은 했습니다. 자, 생각을요. 생각은 우리말인데 이게 한자로 쓰면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죠. 뭐 상상하다, 추측하다, 추리하다, 또는 뭐 공상하다. 그죠? 1번. 그거 참 좋은 발상이다. 맞고 그가 결국 굳은 결심을 했다. 이때 결심은 생각과는 관계없죠. 왜냐하면 여기 그의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의향을 모르겠어요. 이건 전부 생각으로 바꿔도 되지만 굳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은 없죠. 이해돼요? 굳은 생각이 어딨어. 정답은 2번. 211번.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즉 다이어죠. 이런 걸 다이어라고 해.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때 이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라는 거죠. 예술을 위해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명예를 버리고 앞에 명예니까 명예를 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야? 포기하고죠. 명예를 구하자는 걸 포기하고 이런 얘기지. 그럼 아래에도 포기하다는 말을 쓰면 돼. 쓰레기를 포기하니? 아니죠. 속세를 포기해요? 아니고 속세를 떠나는 거지. 버리고 그러면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고. 정답 몇 번? 3번. 다음 거기 4번에 가정을 버리고 하면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고 212번 괄시는 남을 깔보는 거예요. 따라 사람의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괄시해서는 안 된다. 맞고 불문한다는 얘기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는 몸살에도 불문하고 말이 안 되지? 뭐라고 바꿔야 돼? 불구하고 몸살에도 불구하고 즉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정답은 2번. 자, 반증은 증거야. 반대되는 증거. 따라서 그의 주장은 워낙 치밀해서 반대되는 증거를 대기가 어렵다. 맞고 그리고 애증은 사랑과 증오고 218번 깜본다라는 말은요. 마음속으로 가늠하여 본다. 맞고 그 다음 외모와 성격을 뺏쏜 듯하다. 뺏쏘다 하면 매우 닮다. 아예 외워둬요. 이건 외워두라고 낸 겁니다. 나왔던 문제가 아니고요. 외워두라고 물은 거야. 외워두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유어 문제 나왔을 때 내가 공부했던 게 나와야지. 그래야지 풀기가 쉽죠. 다음에 두남두다 하면요. 편들다예요.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 깨단하다, 깨닫다 똑같은 말이야. 깨단하다, 깨닫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214번에 결혼식 피로연에 가서 국수를 먹었다. 이게 답이거든. 왜 이게 답일까요? 나머지 귀가 여리다, 파리를 날리다, 또 과학 분야에 몸을 던졌다는 모두 관용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일본에 국수 먹은 건 가서 국수 먹은 거예요. 이해돼요? 물론 문맥상 어떻게 오래 좀 국수 먹을 수 있겠어? 하면은 그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올해는 어떻게 국수 좀 얻어 먹을 수 있나? 이러면 그건 관용적 표현이에요. 즉 어떻게 올해 결혼하려나? 이런 의미니까. 그러나 지금 이 문장에서는 필요한 가서 국수 먹은 거예요. 이해돼요? 자, 215번 밑줄준 부분의 예로 적절한 거. 낱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는요. 주제적 의미와 반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반사적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밑에 설명이 반사적 의미는 어떤 말을 사용할 때 그 말의 원래 뜻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특정한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그 단어에 관계가 없는데 왠지 그 단어를 들으면은 나타나는 반응이 반사적 의미야. 1번에 같은 작업이라는 말도 사용하는 계층에 따라 다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작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낌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의사가 하는 작업이 있고 저기 공사장에 인부들이 하는 작업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일이 다르다고 여기지 그 작업에 대해 특정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죠. 또 영감이 원래 벼슬 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검사를 가리켜서 요새도 TV에 보면은 검사를 가리켜 영감리 영화에서도 그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옛날식 표현을 그 일제 강점기 때 표현이거든. 일본 놈들이 원래 그런 검사들 가리킬 때 영감님 일제 잔재죠. 그걸 아직도 멀쩡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쓰니까 검사도요 그냥 직업의 하나죠. 판사도 직업의 하나고 심지어 대통령도 직업의 하나라는 걸 우리가 봤는데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쓴다는 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직업상에 특정하게 사용되는 관습적 표현은 의심을 해보라고. 이 말이 과연 필요한 말인지. 자, 이건 관용 즉 관습에 따라서 쓰고 있는 것뿐이지 반사적 의미하고는 원래 뜻과 관계없는 건 아니고요. 간호어는 비하적 의미. 자,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괜히 간호원이라는 말에 비하의 의미가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바꿔 말하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처럼 뭔가 사자 들어가면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껄핏하면 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 복덕방 아저씨를 공인중개사 또는 무슨 사회복지사 아무거나 사자를 붙여요. 자, 따라서 간호사로 바꿔 쓰게 되었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원래 뜻과는 상관없이 감정적인 반응이죠. 정답은 3번. 다음 216번. 다음 단어를 구별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동음이어와 다이어를 설명했는데 4번에 보면 가볍다가 원래는 무게가 적다는 건데 이게 가벼운 생각하지 마라 할 때는 경솔하다. 이거는 동음이어가 아니라 뭐야? 다이어지. 정답은 4번. 217번. 기울이다 라는 말하고 귀가 만나서
귀를 기울이다 하면은 전혀 다른 뜻을 만들었죠. 이게 관용을 하고. 그럼 지금 질문이 그런 관용적 표현하고 관계없는 걸 찾는 거예요. 답은 몇 번? 4번. 이건 정말 코가 높아서 예쁘다는 거지. 도대체 코가 높아서 예쁘다는 거 어디서 나온 미신인지 모르겠어요. 코하고는 상관없죠. 전체적인 조화지. 자, 218번. 다음은 의미 변화 설명이 맞는 것. 삼촌은 원래 아버지 형제인데 일반적인 성인 남자에게도 쓰는 건 의미가 이동한 거다. 틀렸지? 뭐 한 거야? 확장. 별을 원래는 천체에 대해서 쓰지 않고 군대 장군이나 연예계 유명 인사도 별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확대된 거다. 정답이죠? 2번. 영감을 원래 당상관 이상의 사람에게만 쓰던 직업상의 명칭인데 이걸 나이 많은 사람에게 쓰면은 의미가 축소가 아니라 뭐야? 확장이지. 왜냐면 영감이라는 벼슬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검사를 영감이라고 그 벼슬 이름으로 부르고, 그런데 거기에 나이 먹은 노인도 영감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확장이지. 자, 컴퓨터는 똑똑한 사람일 때도 쓴다면, 쟤는 참 정확하고 똑똑해서 컴퓨터로 쓴다면 이건 의미가 이동한 거다. 아니죠. 컴퓨터의 말 뜻이 원래 있던 말이 없어지고 다른 의미로만 사용되면 그게 이동이에요.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훈민정음 원해본에서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했을 때 어여쁘다가 그때 해석은 불쌍하게 여겨 이런 뜻인데 지금은 어여쁘다는 예쁘다는 의미로만 쓰는 거야. 만약에 불쌍하다는 의미로도 쓰면서 예쁘다가 됐다면 확장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불쌍하다는 의미로 예쁘다를 안 쓰죠. 그러면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우리 수작을 부린다라고 했을 때 그 수작이란 단어가 원래는 술을 나눠 마신다 이런 뜻이야.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할 때 우리 수작 한번 부릴까? 이렇게 쓴다면 나쁜 의미로 수작 부리지 마라는 말을 쓰는 건 확장된 거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술 한잔 하자고 수작 부린다는 말을 안 쓰죠. 그러면은 그 의미는 없어지고 새로운 의미를 쓰는 거야. 이게 이동이라고. 확장이 되려면 원래 쓰던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로 넓어지면 그게 확장. 축소는 원래 의미 안에서 있던 의미에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좁은 의미로 사용되면 그게 축소. 예를 들어 중생이라는 낱말은 원래 모든 생명체를 가리켰어. 근데 지금은 그 중생이 불교에서는 사람만 말하고 그리고 이게 형태가 짐승으로 바뀌면 동물만 가리키지. 그런 걸 축소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자, 218번의 정답은 2번. 자, 219번. 금메달 소신은 온 국민을 감격에 도가니 그리고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그리고 누나는 넋두리 같은 혼잣말 눈썹미는 관계없죠? 정답은 2번. 220번. 문장의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게 아닌 거. 1번. 영주는 물정에 박다 그러면 이에 타산에 박다는 얘기인데 그 밑에 다리 박다 하는 것은 자연현상.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이 말이나 딸의 행동을 간섭한다 이건 의미 달라진 거 없죠? 정답은 2번. 학원에 갔다는 건 이동했다는 얘기지만 숭의 간다는 건 이해한다는 얘기니까 의미가 다르고 상대팀에 깨졌다는 얘기는 졌다는 뜻이지만 그 밑에 약속이 깨졌다는 약속이 파행됐다라는 의미죠. 221번. 굴비는 두름을 쓰고 몇 마리? 굴비 한 두름은
아, 정말 왜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나와? 굴비 한두 름은 20마리죠. 얘들이 이제 뭐라고 해도 웃어요. 어? 선생님이 뭐라고 해도 이제 웃어. 뭐 우리가 뭐 한두 번 그러냐 이러고. 야, 빨리빨리 안 나오면 어떻게 이러고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자, 조기 한 손은 몇 마리? 2마리. 선생님 고등어 아니면 고등어든 조기든 그런 물고기에 쓰는 거예요. 김 한 톳은 몇 장? 100장. 근데 오징어는 쾌라고 안 그러고요. 축이라고 해요. 오징어 한 축은 20마리고 쾌는 북어 한 쾌는 20마리고 정답은 4번. 위출신 낱말이 올바르게 사용된 거. 부녀회장이나 통장들을 시립회관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했다. 선출한 거죠. 임명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뽑는 거고 이건 부녀회장이 윗사람이 아니잖아. 선출했다. 또 다음 2번 사업을 담당할 부서장 위촉 문제로. 위촉은요 이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거라 그냥 추천이죠. 그 다음 승려에게는 왕실의 고문 역할을 했다. 맞죠? 정답은 3번. 신춘문예 심사위원회는 저명한 소설가 그리고 시인들이 자문했다가 아니라 위촉됐다. 다음 223번. 감각어가 상황에 따라 주관적 심리를 나타내는 서술어,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즉 시집살이가 매웠다처럼 맵다라는 감각어가 이런 감정의 서술어, 그럼 바꿔 말하면 비유적으로 사용된 거지. 아래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 거 몇 번? 4번이죠. 기고만장하던 여성이 낙방하니 고소하다. 이때 정말 고소함을 그 미각적인 고소함을 느끼나요? 아니죠. 잘 됐다 그러는 거지. 자, 224번. 사람의 이기심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관계가 없으면 존재할 여지가 없고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사회적 관계, 착취의 관계에서만 나온다는 거야.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는. 그러니까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가 원인이고 이기심은 그 결과지. 정답은 4번. 감기가 걸렸으니까 기침이 나오는 거지. 다음 225번. 그렇다고 해서 세종이 중국의 음악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만을 견지한 건 아니었다. 중국계 악에 편성되는 악기를 새로 제조하거나 악을 정비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건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외래음악의 좋은 점을 수용하려는 의도였다. 답이 뻔하죠? 틀린 거 몇 번? 여러 번 나왔잖아. 틀린 거 몇 번? 여기 처음에 배타적이다. 다른 거 배척한다. 견지한다. 굳건히 시킨다. 그러나 정비하되 매만져 수리. 매만지다는 말이 어딨어 여기. 정비하다는 건 뭐야? 가지런히 갖추다 이 말이지. 뭘 매만져 수리해요? 그건 자동차 정비할 때 쓰는 말이지. 동음이어라고 정비가. 정답은 3번. 226번.
오늘은 비가 올 것처럼 아침부터 수도분하다. 수도분하다는 얘기는 인상이 편안하고 좋은 거야. 어울리지 않지. 정답은 1번. 나머지 뜻 알아둬요. 다음 227번. 4번이죠. 노력한 만큼 성적이 향상됐다. 자, 1번에 파격적인 미술전에 관람 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이용료죠. 관람 비용, 이용료죠. 관람 이용료고. 2번에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이 아니라, 와중은 시끄러운 중에라는 부정적 의미니까 그냥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와를 빼야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다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라고 바꾸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거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거죠. 정답은 4번. 228번. 사람들이 자기 자식만 귀한 자식이라고 자꾸 이것을 해주며 키우는 바람에, 여기 사용된 고유어는 모두 처음 보는 걸 겁니다. 반드시 찾아보고, 답은 1번입니다. 반드시 찾아보고, 이 문제가 얼마 전에 치렀던 한국어 능력시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반드시 찾아보고요. 229번. 시험 때문에 긴장을 한 탓인지 간밤에는 내내 이거만 잤다라고 했어요. 즉 내내 계속 쳐잔 걸 얘기하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없네요. 그 다음 제 깜냥엔 그래야겠죠. 그리고 음식에 심한 가탈을 부린 거죠. 그리고 계획했던 이사하기 위해 이틀의 말미를 얻은 거고요. 자, 달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자, 달포라는 건 무슨 뜻이야?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다음 230번. 김희동님 선언서입니다. 공부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 번 또 저번에도 해설한 적 있고 하니까 혹시 김희동 선언서 못 들은 친구들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복습하시고, 알겠어요? 자, 반드시 공부하고 가야 돼요. 정답은 4번이죠. 확정. 그래서 구호를 확정하고 하면은 바로 잡고 말이죠.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르게 잡는다는 얘기니까 거기 정할 정자를 쓸 필요는 없고요. 따라서 확정하다 하면은 즉 바르게 잡는다, 확고하게 바로 잡는다. 잘못이란 말이 이미 구호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231번에 그들은 비리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반응을 표출시키는 저변엔 내 무능을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홍채는 사물이 심하게 왜곡되어 보이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리고 그 집은 우묵한 지형 속에 심려하다 정도로 잘 뭐예요?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은폐야? 은폐되어 있어서, 잘 은폐되어 있어서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은폐. 다음 232번. 초봉이는 웃는 낯을 지어 보이려 하지만 강잉하여. 찾아보세요. 무슨 뜻인지. 그 다음 재산이 감쇄되어.
그리고 가난이 아니라 한자에 도금을 물었으니까 갓난이죠. 한자로 읽을 때는 갓난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를 우리말로 쓸 때 가난이라고 하는 거고, 읽을 때는 한자로 읽을 때는 갓난으로 읽어야죠. 따라서 3번이고요. 그 다음 233번. 다음 문장에 사용된 한자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견지하다는 아까 나왔던 걸 써야 돼. 틀렸고. 그 다음 234번에 이 교정도 올해도 출제됐던 거죠. 잘못 연결된 건 4번. 그래서 교정. 그 다음 235번에 한자가 잘못된 거 타파, 결정, 니은번. 정자가 틀렸어요. 왜냐면 이 만들어서 노력의 이 결과다. 결과의 즉 결과다라는 것이지 정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답은 2번. 그것을 좀 찾아봐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왜 번호가 없어졌냐? 프린트.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36번에 정답은 1번. 그리고 237번에 정답은 1번. 자, 진정이라는 단어고 그 옆에도 모두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도금은 진정이 모두 똑같은데 한자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 동음이어인 이 단어들의 용법을 물어본 거예요. 자, 238번에 그는 기업가의 성공담을 타산지석 아니죠. 타산지석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라고 바꿔야 돼? 귀감으로 삼아. 다음 239번.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해도 시운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다. 이걸 우리는 천재일우 또는 천재일시, 천재일우의 기회다 또는 천재일시의 기회다. 같은 말. 나머지도 뜻은 찾아야죠. 1번 뭐라고 써놓은 거야? 일취월장. 2번은 고진감래. 3번은 성공후사. 240번. 이 섬의 화근을 없애겠다. 결국 원인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겠다. 뭐 탁상공론하는 걸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이 속뜻과 거리가 먼 것은 오히려 실사구시의 태도. 정답은 3번. 1번은 공리공론. 2번은 계급의식. 그리고 4번은 허례허식이죠. 허례허식. 따라서 실사구시 3번. 다음 241번. 누구셔 삼공독은 낫다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즉 누구는 저 삼정승보다도 낫다고 하고 또 만승 아주 돈 많은 사람도 이만하겠는가. 이제로 해어든 소부효가 낫다더라. 여기 소부효는 자연을 즐기는 자, 세속을 벗어나서 자연에 숨어 사는 자, 자연을 즐기는 자를 말해요. 세속적인 걸 벗어나서 자연을 즐기는 자.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할 곳이 없어라. 이렇게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마음,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마음을 이 비길 곳이 없다. 이와 관련된 걸 물었으니까 뭘 물어보는 거야? 삼정승되는 명예를 원하지도 않고 또 만승처럼 재벌이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 그렇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겠다는 거야. 안분지족이죠. 안빈낙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안빈낙도는 반드시 가난함을 즐겨야 돼. 근데 윗글에서 뭐 권력 잡는 것도 싫고 부자 되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이 가난함을 즐겼다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은 연하고질, 그리고 4번은 사고무친을, 3번은 안빈낙도고. 자, 242번 1번 낭중지추, 재능은 저절로 알려진다. 2번 비육지탄. 이때 비육지탄은 살찌는 걸 한탄하는 게 아니라 즉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한탄하는 거야. 비육지탄은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한탄하는 거죠. 정답은 2번. 건곤일척은 한판 승부를 말하고. 자, 권상묘목은요,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나무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게 하는 것. 정답은 2번. 243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는 협력을 말하는 거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얘기는 협력을. 따라서 알아야죠. 협력을 가리키는 거 1번. 십시일반. 2번은 부화뇌동. 주대 없이 남의 생각에 끌려가는 거. 3번은 뭘 일치월장이야. 대충 맞히지 말고. 일진월보. 끊임없이 전진하여 성취한다. 일진월보. 4번은 동가홍상.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가 무슨 뜻이냐고. 외모를 중시한 거야. 스타일. 외모를 중시한 겁니다. 자, 244번. 이 작년도 7급 문제 일체유심조를 물었죠. 일체유심조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전화위복, 세용지문, 사후약방문 다 알 거고 모르면 찾아보고. 245번 3번이죠. 침소봉대. 왜냐면 무슨 집의 크기가 낙산 봉우리만 하다라고 했으니까 즉 침소봉대고. 그 다음 246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 관계되는 거 오비락이고, 등잔 밑이 어둡다 없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안이고, 목구멍에 풀칠하기는 호구지책이고. 정답은 2번이죠. 명약과나 불을 보도 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윗글과는 관계없고. 그럼 등잔 밑이 어둡다는 뭐예요? 풍전등화? 풍전등화는 바람 앞에 등불 위태롭다는 거고,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두고도 못 찾는다는 거잖아. 전혀 다른 뜻이지. 등하불명이죠. 글자 그대로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풍전등화는 완전 다른 말. 매우 위태로운 처지. 풍전등화하고는 완전 다른 말. 자, 247번. 이제 끝났나? 자, 247번. 다음 시조의 주제에 어울리는 한자성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는 많이 보니까 좀 다양한 문제를 봐서 다행인데, 이 조금 설명이 많이 충분히 가지 않은 게 있는데, 왜냐면 설명을 충분히 하고 하려면요, 한 달에
3시간씩 4번이면은 한 130문제가 딱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 2배를 하는 바람에 좀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건 찾아보고, 또 우리가 뭐 문제번에서만 만난 게 아니고 또 그 전에도 스며 같이 문제 풀고 했으니까 좀 찾아보고 하기 바랍니다. 자, 247번에 뭘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이죠. 즉 매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는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라고 했으니까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뭐예요? 망운지탄, 망운지정, 망운지정. 몇 번? 2번. 1번 망향지탄은 응? 한자를 봐. 망향지탄은 학문학의 어려움을 얘기하려면 한자가 이렇게 써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망향지탄. 양양자를 쓰고 이러면 이게 학문학의 어려움이고 이건 학문학의 어려움이고 거기엔 지금 발할망자를 썼잖아. 전혀 다른 뜻이지. 이때 망향지탄은 무슨 뜻? 커다란 바다를 보면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내가 보잘것없음을 탄식하는 거. 전혀 다른 뜻이에요. 똑같이 망향지탄이라고 있는데 한자가 다르다고.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을 탄식하는 게 망향지탄이야. 3번에 청운지지는 청운지지 젊은이의 야망이죠. 청운지지 젊은이의 야망 꿈. 4번은 일편단심 즉 충성심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즉 열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문제집을 다시 한번 좀 가서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독해 문제는 내용을 충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유사한 문제가 유사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나왔을 때 빨리 접근하시도록 하고, 특히 고전은 빠짐없이 적어도 이 문제집에 나온 것만큼은 빠짐없이 반드시 현대어로 풀면 돼요. 뭐 대단한 걸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현대어로만 옮기는 걸 꼭 놓치지 말고, 고전 문학을 대할 때는 반드시 장르를 보라고. 장르 있어요? 그 장르가 어디에 속하는지. 자, 한 번만 복습할까? 우리 시가문학의 장르를 순서대로 말하면 제일 처음 뭐야? 고대가요. 그 다음 향각, 그 다음 향각의 여요, 그 다음 고려가요, 그 다음 시조, 그죠? 그 다음 연시조, 그 다음 사서시조. 여기에 고려시대의 교술문학으로 운문성과 산문성을 갖춘 교술문학으로 고려시대의 경기체가, 그 다음 조선조에 오면 악장, 그리고 가사문학. 그렇죠? 이게 다야. 그렇습니까? 그 중에 어디에 속하나? 그런데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시조하고 가사문학. 그리고 고대가요는 5편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출제할 수 있는 거고. 막상 맘먹고 자기가 정리하면서 하자 싶으면 이거 한 2-3시간 투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미루지 말고 반드시 현대어로 옮겨서 꼭 해석해보고, 시조 같은 건 양이 좀 되니까 틈틈이 이렇게 현대어로 옮기고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졌는지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3단계 문제를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